파라오의 눈 주위를 감싸고 있는 황금빛 광채, 이건 단순한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소위 이집트인들에게는 황금 눈 연고로 통하는 그들의 표현으로는 신의 축복이 담긴 안약이자 파라오의 눈을 지켜주는 마법적인 보호막이었던 거죠. 악어똥이요? 그까지 이야기했는데 악어똥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놀라셨죠? 저도 이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도 안과 의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 종사하는 바로 전문의가 있었다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주치의와 주술사의 셋 중에 그 하나의 그런 포지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리어서울안과의 눈박사 임태영입니다. 오늘은 고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상징인 황금 눈화장에 담긴 신비로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집트 벽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벽화에서 느낀 점이나 특이했던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뭔가 다들 엄청 화려하다?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집트인들 거의 대부분이 진한 아이라인, 검은 눈 화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화장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모키 화장이 준비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고대 이집트인들의 눈 화장은 감염 예방을 위한 의학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검은 광물인 갈레나라는 납 성분과 녹색인 말라카이트 그리고 구리 성분을 갈아서 연고처럼 눈가에 발랐다고 전해집니다. 납성분은 눈에 바르면 오히려 눈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납이란 물질이 몸에 다 해로운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 기후에서는 오히려 세균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 물질이 면역반을 일으켜서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하기는 해요.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납이 여러 가지 용도로 의학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그런 게 예, 맞습니다. 장시간, 생각보다 몇백 년 동안 써왔던 물질이 바로 납이죠. 혹시 화장품 살 때 어떤 점을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발랐을 때 좀 예뻐야 되고 그렇죠. 기능성도 좋으면 좋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예쁜데 다른 기능도 있는, 예를 들어 병을 막아준다든지 나의 노화를 어떻게 좀 늦춰준다든지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최고의 기능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파라오의 눈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눈은 신과의 연결 통로였습니다. 특히 파라오의 눈은 태양신 라의 힘을 받아서 이집트를 통치하는 신성한 도구로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파라오의 눈가에는 금이나 보석, 광물 등을 동반한 여러 가지 엄청난 보호 장치가 씌워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같은 거겠죠. 파라오의 눈 주위를 감싸고 있는 황금빛 광채, 이건 단순한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소위 이집트인들에게는 황금 눈 연고로 통하는 그들의 표현으로는 신의 축복이 담긴 안약이자 파라오의 눈을 지켜주는 마법적인 보호막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집트 문헌에는 금, 유향, 그리고 미르라고 하는 독특한 물약과 꿀을 섞어 만든 왕족 전용 안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화장품이 그냥 금색인 게 아니라 진짜 금을 바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도 파라오인데요. 어떤 경우에 이제 금석을 갈아서 연고처럼 섞어 바르기도 했고요. 눈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황금 아이쉴드처럼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 모든 건 파라오의 눈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박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어쨌든 그 옛날에 고대 사람들도 눈병이나 시력이 나빠지고 있구나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고대 이집트의 의학서 중에서 에베르스라는 게 있어요. 에베르스 파피루스를 보면은 그 시절에도 다양한 눈 질환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100가지가 넘는 방법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눈에 황금만 바른 게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비밀 재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특이한 건 악어똥과 꿀, 인분, 허브를 섞은 안약입니다. 악어똥이요? 그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악어똥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놀라셨죠? 저도 이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당시에는 의학과 주술의 경계가 좀 모호하긴 했잖아요. 꿀이야 지금도 몸에 좋은 물질이고 항균작용으로 유명하고 허브도 뭐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악어똥하고 인부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강력한 동물의 힘을 빌린다는 그런 생각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게 눈은 신의 빛을 받는 통로였기 때문에 뭔가 강력함과 신성성을 강조하는 그런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뭐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악어똥 연고면 진짜 악어 잡으러 갔을까요? 뭐 그렇겠죠. 일단 똥을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악어에게서 채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연고 하나에 뭐 사냥꾼이나 일꾼 한 명쯤은 희생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그 눈 연고로 화장하다가 실수로 눈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눈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우리 사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화장품 들어가면 뭐 약간 따갑고 충혈되듯이 자극이 좀 심하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시대에는 뭐 아프면 우리 신의 뜻이다 또는 이게 더 좋은 거니까 그러고 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가 쓰는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지워내지 않으면 남아서 뭐 기름샘들이 막히게 되거나 뭐 염증이 생기거나 안검염, 심하면 우리 각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요새는 또 여러 가지 워터프루프 제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간단하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데 이제 남은 물질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건조증을 유발한다든지 뭐 다래끼를 유발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아이러니한 게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도 안과 의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왠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편견일 수도 있는데 왠지 신전 같은 데서 기도하면서 이 병 저 병 다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예상되는데 나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 종사하는 바로 전문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그 안과 전문의가 악어똥으로 신의 연고도 만들고 직접 눈에 바르면서 화장도 해줬던 거예요. 글쎄 화장까지 다 했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의학과 주술이 공존하던 시대라서 뭐 굳이 따지자면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주치의와 주술사의 셋 중에 그 하나의 그런 포지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정도로 오래전이면 안과 전문의가 거의 세계 최초의 전문의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집트는 발굴된 기록상에서 안과 치료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루스 파피루스에는 다양한 눈 질환의 증상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눈에서 하얀 액체가 흐른다, 눈이 붉고 가렵다, 뭐 시야가 뿌옇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이런 증상을 생각해 보면 뭐 눈병이나 다래끼, 각막염, 백내장 아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먼저 결막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병이잖아요. 이렇게 누런 눈곱들이 나오고 눈이 가렵다는 건 약간 알러지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유행성 눈병이 돌았다든지 기후에 의한 알러지 반응이 그 시절에도 있었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구나 이런 걸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을 줄이는 안약들로 치료를 하지만 당시에는 꿀이나 허브를 바르는 정도가 다 전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래끼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눈꺼풀 모낭에 뾰루지 나는 거잖아요. 뾰루지. 이렇게 염증이 생긴 건데 고대 기록에는 눈꺼풀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있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즘도 다래끼는 뭐 따뜻하게 찜질을 하고 항생제 같은 거를 쓰거나 심한 경우에는 눈꺼풀 뒷면으로 절개를 해서 고름을 빼는 시술이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사실 각막염부터인데 각막염인 거는 각막 원래 투명한데 검은 눈동자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여기가 뿌옇고 하얗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아프고 빛이 번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그대로 방치하면 여기에 흉터가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시력 손실까지 갈 수 있어서 되게 심각한 질환인데요. 그 시대의 각막염이었다면 상당히 위험하고 후유증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백내장은 이 네 가지 중에서는 비교적 만성적인 질환이죠. 천천히 오는. 하지만 고대 사람들도 그 시절에는 피해갈 수가 없었고 참 역사가 기네요. 징글징글하네. 아시다시피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흐릿해지고 뿌옇게 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실명까지 가죠. 지금은 수술로 뭐 안전하게 교정할 수가 있으니 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 그러면 그 고대 이집트 눈화장도 뭐 꼭 파라오가 아니어도 지금 저희가 눈화장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했나요? 우리가 고대 이집트의 눈 화장이라고 하면 보통 귀족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꽤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제 눈 화장, 특히 검은 아이라인 형태를
스콜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뭐 햇빛을 방지하는 거, 뭐 야구 선수나 스포츠 선수들 많이 하시죠. 벌레를 차단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기능 등을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생활 보호막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왕족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이라든지 또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발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눈의 침침함이나 염증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됐고요. 오래전에 그 고대 사람들도 눈병이나 치료법에 대해 연구했다는 부분이 좀 대단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라식이나 여러 가지 뛰어난 치료법 같은 거는 상상도 못했겠지만 이미 고대 이집트인들은 눈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시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대 의학도 현대 이 의학과 기본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눈이란 그 시절 파라오의 신성한 눈과 다름없이 여전히 소중한 존재고 또 잘 지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도 인공 눈물이나 여러 가지 안약 그리고 시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라식 수술과 같은 현대판 마법 연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눈이 피곤하거나 건조하진 않으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소중한 나의 눈 건강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알면 알수록 재미있어지는 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